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돼지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를 읽겠습니다. 이번 장이 아마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읽겠습니다. 오늘은 1번과 2번을 읽겠습니다.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1. 지중해로 들어서자 낮게 깔린 구름이 보였다. 나는 20m 고도로 하강했다. 소낙비가 방풍창에 부딪혔고 바다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라도 선박의 돛대를 들이받을까봐 앞을 잘 보려고 무척 애를 쓴다. 함께 있던 기관사 앙드레 프레보가 담뱃불을 붙여준다. 커피 좀. 그는 비행기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보온병을 들고 온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엔진 분당 회전수를 2100으로 유지하려고 가끔 가스핸들을 슬쩍 튕겨준다. 나는 계기판을 죽을 터본다. 부하들이 내 뜻에 잘 따라주어서 계기바늘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빗줄기 속에서 펄펄 끓는 거대한 냄비처럼 김을 내뿜는 바다를 힐끔 쳐다본다. 지금 만일 수상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면 바다가 너무 골이 깊다며 안타까워했으리라. 하지만 나는 일반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골이 깊건 아니건 바다에 착륙할 순 없다. 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전하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 바다는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이다. 비행기 고장 따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고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바다에 대처할 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니까. 1시간 반을 비행하자 비가 잦아든다. 구름은 여전히 아주 낮게 깔려있지만 거대한 미소처럼 햇살이 비쳐든다. 서서히 맑아지는 날씨에 탐복한다. 머리 위로 하얀 솜이 얇게 깔려있음을 느낀다. 구름 한 조각을 피하려고 선회한다. 구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필요가 더 이상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구름이 갈라진 틈이 나타난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갈라진 틈을 예감하고 있었다. 앞쪽 바다 위로 들판 빛깔의 긴 줄무늬, 깊은 연초록빛 오아시스를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그건 세네갈에서 3000km를 날아 모래지대를 지나 올라올 때 모로코 남부 지방에서 내 가슴을 저릿하게 하던 그 보리밭을 떠올리게 했다. 지금 이곳에서도 그때처럼 사람이 사는 지역에 진입했음을 느끼며 가벼운 쾌감을 맛본다. 나는 프레보를 돌아본다. 이제 끝났어. 만사형통 일세. 그래, 만사형통이로군. 티니스다. 휘발유를 채우는 동안 나는 서류에 서명을 한다. 그런데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다이빙할 때 날 법한 퐁 소리가 들린다. 울림도 없는 그 둔탁한 소리가. 바로 그 순간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경락고에서 난 폭발음이었다. 그 걸걸한 기침에 두 사람이 죽었다. 나는 활주로를 따라 난 도로를 돌아본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질주하던 자동차 2대가 충돌해서 어느 속에 갇힌 듯 정지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고 다른 이들은 우리에게 달려온다. 전화해요. 의사를 부르게. 머리가. 나는 심장이 조여움을 느낀다. 저녁 나절의 고요한 빛 속에서 운명이 이제 막 습격에 성공했다. 아름다움 하나가, 지성 하나가, 또는 생명 하나가 유린당했다. 반란군은 이렇게 사막에서 전진해 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이 모래를 밟는 유연한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수경지에서 무정습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돌았다. 그런 후 모든 것이 다시 금빛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똑같은 평화, 똑같은 고요. 곁에서 누군가 두개 꿀줄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피로 물들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이마에 대해 전혀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몸을 돌려 비행기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위협이 가시지 않는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시속 270km로 검은 고원을 스칠 때 그 걸걸한 기침 소리를 듣게 되리라. 운명이 약속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는 한결같은 그 기합 소리를. 이제 벵가지로 출발한다. 2. 비행 중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다. 트리폴리타니아에 다가갈 때 이미 나는 선글라스를 벗어버렸다. 모래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맙소사, 이 지구는 참으로 황량한 곳이로구나. 다시 한번 이 행성에 강물과 무성한 나무그늘, 인간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것은 행복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암석과 모래가
얼마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 낯설다. 나는 비행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사원에 틀어박히듯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밤이 다가옴을 느낀다. 구원 없는 명상을 하며 은밀한 재래의식 속에 자신을 가두어두는 밤. 이 모든 세속 세계는 이미 지워지고 있으며 이내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풍경은 아직 금빛을 머금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미 무엇인가가 증발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만큼 값진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비행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나를 잘 이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태양을 서서히 저버린다. 고장이 날 경우 나를 맞이해 주었을 너른 금빛 지표면을 포기한다. 나를 인도해 주었을 지표들을 저버린다. 장애물을 피하도록 도와주었을 하늘에 그려진 산들의 윤곽선도 저버린다. 나는 밤으로 들어선다. 나는 비행한다. 이제 나에게는 별밖에 없다. 세상의 죽음은 이렇게 느리다. 빛은 아주 서서히 사라진다. 대지와 하늘이 차츰 뒤섞인다. 대지가 위로 올라와 수증기처럼 퍼지는 것 같다. 처음 나타난 별들이 초록빛 물속에 있는 것처럼 떨린다. 이 별들이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변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별똥벌이 버리는 고요한 유의를 보려면 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느 깊은 밤에는 너무도 많은 불꽃이 내달리는 바람에 마치 별들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부르는 것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 프레보는 고정 램프와 비상 램프를 시험해 본다. 그는 붉은 종이로 전구를 감싼다. 한 겹 더. 프레보는 한 겹을 더 싼 후 스위치를 켜본다. 아직 너무 환하다. 이 조명은 사진관에서처럼 바깥 세상의 창백한 영상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조명 때문에 밤이면 사물에 더욱 들러붙곤 하는 그 가벼운 연한 껍질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밤이 내렸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밤은 아니다. 주승달이 남아있다. 브레보는 안쪽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들고 온다. 나는 포도를 조금 먹는다. 배는 고프지 않다.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다. 전혀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이렇게 10년은 더 비행기를 몰 수 있을 것 같다. 달이 죽어버렸다. 컴컴한 밤속에서 벵가지가 가까워진다. 벵가지는 아주 깊은 어둠에 잠겨서 희미한 빛조차 내뿜지 않는다. 벵가지에 이르러서야 시가지가 슬쩍 보인다. 비행장을 찾고 있는데 붉은 활주로 표지 등에 불이 들어온다. 불빛이 검은 직사각형 윤곽을 뚜렷이 그린다. 나는 선회한다. 관제등 불빛이 마치 소방호수에서 뿜어나오는 물줄기처럼 하늘로 뻗쳐오르더니 방향을 바꾸어 비행장 위에 금빛 도로를 그린다. 장애물을 확인하려고 나는 다시 선회한다. 이 비행장의 야간 시설은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속력을 줄이고 마치 검은 물속으로 잠수하듯 하강을 시작한다. 착륙간 때가 현지 시각으로 밤 11시. 나는 관제등 쪽으로 비행기를 mon다. 세상에서 더없이 정중한 장교와 군인들이 어둠에서 나타나 강한 관제등 불빛 아래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 명씩 차례로 지나간다. 그들은 내게서 서류를 받은 후 휘발유를 가득 채운다. 통과 수속은 20분이면 끝날 것이다. 한번 선회한 후에 우리 위쪽으로 지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제대로 이륙이 끝났는지 저희가 물을 테니까요. 출발. 나는 이 황급빛 도로를 달려 장애물이라고는 없는 통로를 향해 비행기를 몰아간다. 나의 시문형 비행기는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초가 적재물을 실은 그 몸뚱이를 공중에 띄운다. 탐조등이 뒤에서 따라오며 비추는 바람에 선회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러다 마침내 불빛이 나를 놓아준다. 누군가가 나의 눈부심을 짐작했으리라. 내가 수직으로 선회하는데 탐조등이 내 얼굴로 다시 잠깐 비추는가 싶더니 곧장 달아난다. 그 기다란 금빛 플루트는 다른 곳으로 뻗는다. 이런 배려에서 극도의 정중함이 느껴진다. 이제 나는 다시 사막을 향해 비행기를 돌린다. 파리와 튜니스, 벵가지로부터 비행기 뒤쪽으로 시속 30 내지 40km의 순풍이 분다는 기상 통보가 왔다. 나는 시속 300km로 순항하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를 잇는 직선 구간 한 복판으로 진로를 맞춘다. 이렇게 하면 해안의 금지 구역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예상치 못한 편류를 만난다 해도 도시에서 비추오는 불빛을, 아니 좀 더 넓게 잡으면 나일강 계곡에서 비추오는 불빛을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의 변함이 없으면 3시간 20분, 바람이 잦아들면 3시간 45분 동안 비행할 것이다. 나는 1050km에 걸친 사막을 들이켜기 시작한다. 이제는 달도 없다. 별들까지 쭉 뻗은 검은 아스팔트. 이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어떤 이정표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무전기가 없으니 날강에 이르기 전에는 사람이 보내오는 신호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침반과 스피리 말고는 아예 아무것도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곳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시커먼 계기판 위로 보이는 가느다란 라둠션의 느릿한 호흡에만 집중한다. 프레브가 움직일 때면 가만히 중심 편차를 조절한다. 순풍이 분다고 통보받은 2000m 고도로 상승한다. 엔진 계기판이 전부 형광이 아니기에 나는 이따금 램프를 켜서 계기판을 살펴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암흑 속에 파묻혀 있다. 별들과 똑같은 광물성의 빛, 별들과 마찬가지로 소진되지 않는 은근한 빛을 퍼뜨리는 그 미세한 별자리들 사이에서 말이다. 나도 천문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천체 역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셈이다. 내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학구적이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바깥 세상에서는 모든 빛이 꺼졌다. 프레보는 애써 버티다가 잠이 들고 나는 고독을 만끽한다. 엔진이 부드럽게 웅웅거리고 계기판 위로 고요한 별들이 무수히 펼쳐져 있다. 나는 곰곰이 생각이 잠긴다. 우리는 달빛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무전기도 없다. 날강이 들이오는 불빛 그물에 걸릴 때까지는 우리를 세상에 연결해줄 하다못해 가느다란 끈 하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만물의 바깥에 있으며 오로지 엔진만이 우리를 허공에 띄워 이 아스팔트 속에 머물러 있게 해준다.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오는 시련의 검은 골짜기를 건너는 중이다. 이곳에서는 구조를 기대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의 뜻에 내맡겨져 있을 뿐이다. 배전반의 이음새로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온다. 나는 프레보를 깨워 그걸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한다. 프레보는 어둠 속에서 곰처럼 몸을 부르르 떨더니 앞으로 나와서 손수건과 검은 종이를 이리저리 이어붙이는 데 열중한다. 곧 나의 빗줄기가 사라졌다. 그 빗줄기는 이 세상의 균열을 이루면서 창백하고 희미한 라듐 불빛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다. 그건 나이트클럽의 불빛이지 별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빛은 내 눈을 눈부시게 해서 다른 빛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비행 3시간째 강해 보이는 빛이 내 오른쪽에서 솟아오른다. 그 빛을 쳐다본다. 이제껏 보이지 않던 기다란 빛의 흔적이 날개 끝에 달린 램프에 걸린다. 간헐적인 빛으로 강했다가 약해지곤 했다. 그렇다. 나는 구름 속으로 들어선 것이고 구름에 램프가 반사되는 것이었다. 이제 지표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하늘이 맑기를 바랬는데 말이다. 날개가 빛을 받아 환해진다. 그 빛이 자리를 잡고 밝게 빛나더니 아래쪽에 장밋빛 꽃다발을 이룬다. 두터운 난기류가 나를 뒤흔든다. 나는 지금 두께를 알 수 없는 뭉게구름 속 어딘가를 비행하고 있다. 2500m까지 올라가 보지만 구름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1000m로 하강한다. 꽃다발은 꿈쩍하지 않은 채 점점 더 화려해진다. 좋아. 할 수 없지. 나는 다른 생각을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알게 되겠지. 하지만 음침한 여인 숲을 연상케 하는 저 불빛이 영 찝찝하다. 나는 상황을 파악해본다. 여기서 좀 요동치긴 하지만 이건 정상이다. 하지만 하늘이 맑고 고도가 꽤 되는데도 비행 내내 난기류를 겪었다. 바람이 전혀 잦아들지 않았으니 지금 내 속도는 시속 300km를 좁게 넘었을 거다. 결국 분명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구름을 벗어나면 내 위치를 파악해 보아야겠다. 그러다 구름에서 빠져나온다. 꽃다발이 벼랑간 사라졌다. 이 사라짐은 사건을 예고한다. 앞을 바라보니 제대로 보이는 건 없었지만 좁다란 하늘 계곡과 다가올 뭉게구름 벽이 보인다. 꽃다발은 되살아나 있었다. 이 끈끈한 곳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리라. 절대 못 빠져나가리라. 단 몇 초 동안 벗어날 수 있을 뿐. 3시간 30분 동안 비행하고 난 이 시각, 이 구름이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예상대로 비행이 왔다면 이제 나일강에 가까워지고 있을 터였다. 운이 좋으면 비좁은 구름 틈새로 나일강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틈새는 그리 많지 않다. 감히 더 내려갈 엄두를 못 내겠다. 혹시 비행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면 아직 고지 위를 날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그저 시간을 허비할까 봐 걱정될 뿐이다.
하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비행시간 한계를 4시간 15분이라고 정해놓는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바람의 속도가 설령 0이라 해도 이미 나일강 계곡을 지났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바람의 속도가 0인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구름 가장자리에 이르자 꽃다발은 점점 더 다급히 깜빡이더니 갑자기 꺼져버린다. 밤의 악마와 주고받는 암호화도 같은 이런 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대불처럼 밝은 초록별 하나가 앞에 나타난다. 이게 별인가? 아니면 등대인가? 이 초자연적인 빛, 이 마법사의 별, 이런 위험스러운 초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프레보가 깨어나 엔진 계기판에 램프를 비춘다. 나는 프레보와 그가 든 램프를 모두 밀어낸다. 이제 막 구름 틈새로 들어선 참이라서 이 기회를 이용해 아래쪽을 살펴본다. 프레보는 다시 잠이 든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행 4시간 5분째. 프레보가 내 곁에 와서 앉는다. 카이로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저게 별이야 등대야. 엔진 출력을 조금 낮췄는데 아마 그 때문에 프레보가 잠에서 깼을 것이다. 그는 비행 중에 나는 온갖 소리에 민감했다. 나는 천천히 하강을 시작해 구름덩어리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막 지도를 살펴보았다. 어쨌거나 이제는 고도 제로에 들어섰다. 그러니 위험할 건 하나도 없다. 나는 계속 하강하며 정북으로 기술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창문을 통해 시가지의 불빛이 보일 것이다. 시가지를 이미 지나쳤을 테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불빛이 왼쪽으로 보일 것이다. 뭉게구름 아래로 비행한다. 하지만 왼쪽으로 좀 더 낮게 내려앉아 있는 다른 구름이 있기에 그 가장자리를 따라간다. 그 구름에 걸려들지 않도록 돌아가며 북북동을 향해 간다. 이 구름은 보다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게 틀림없었고 그래서 지평선이 하나도 안 보인다. 감히 더 이상 고도를 낮추지 못하겠다. 고득의 수치가 400에 이르렀지만 이곳의 기압에 대한 정보가 없다. 프레보가 몸을 기울인다. 나는 그에게 외친다. 쭉 가서 바다에 착륙하겠네. 충돌하지 않으려면 그 수밖에 없겠어. 사실 이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구름 아래쪽 암흑은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 없다.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읽어내려 한다. 불빛이나 신호를 찾으려 애쓴다. 나는 마치 잿더미를 뒤지는 사람 같다.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생명의 불씨를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 같다. 등대다! 우리는 명멸하는 함정을 동시에 발견했다. 미칠 노릇이었다. 이 유령 등대. 이 밤의 발명품이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왜냐하면 프레보와 내가 그 등대를 다시 찾아내려고 몸을 기울인 순간 비행기 날개 아래 300m 지점에서 갑자기 아! 나는 이 말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주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우직근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시속 270km로 땅을 들이받았다. 뒤이은 100분의 1초 동안 나는 솔직히 거대한 자주빛 폭발이 일어나 우리들이 꼼짝없이 한데 녹아들고 말 거라고 생각했다. 프레보나 나는 그 어떤 미세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우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그 눈부신 별에 대한 엄청난 기다림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주빛 별 같은 것은 없었다. 지진 같은 게 일어나 우리 조종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그 지진은 창문을 쥐어뜯고 강철반을 100m까지 날려보내고 우리의 창자수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비행기는 마치 멀리에서 날아와 단단한 나무에 박힌 칼처럼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에 휩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1초, 2초, 비행기는 여전히 진동했고 나는 연료 탱크의 휘발유로 인해 비행기가 수류탄처럼 터지기를 끔찍하도록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땅속 떨림은 계속되었으나 끝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떨림, 이 분노, 이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5초, 6초. 그러더니 벼랑간 회전하는 느낌과 충격이 전해지면서 담배가 창문 바깥으로 날아갔고 비행기 우측 날개가 산산조각 나더니 잠잠해졌다. 얼어붙은 정적. 오로지 그뿐이었다. 나는 프레보에게 소리쳤다. 빨리 뛰어내려! 프레보도 동시에 외쳤다. 불이야! 그런데 우리는 튕겨나간 창문을 통해 이미 바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2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나는 프레보에게 물었다. 다친 데 없나? 그는 대꾸했다. 다친 데 없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몸을 더듬어보고 이리저리 움직여보게.
정말 아무데도 안 부러졌는지 확실히 말해보라고. 그러자 그가 답했다.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비상 펌프가. 나는 프레보가 머리부터 배꼽까지 쫙 갈라지며 벼랑간 쓰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연신 말했다. 비상 펌프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저 친구가 미쳤군.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하지만 프레보는 불타지 않는 비행기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비상 펌프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